새벽 5시 상주의 한 집. 73 되신 분이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계십니다. 어젯밤 아들이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엄마, 그건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평생 넘어지지 않으려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늘 이렇게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생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이는 그 한마디에 며칠을 앓고 어떤 이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이 밤의 끝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저는 100회 가까이 이 땅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이름을 밝힐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살다 보니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다른지를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걸어오며 주운 것들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들 사십니다. 젊을 때 우리 마음의 근육은 참 두꺼웠습니다. 누가 모진 말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툭툭 털고 일어났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며칠 지나면 웃어넘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무너져도 도로 세워지는 힘.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은 몸의 근육과 똑같은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리 없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역할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식은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누구도 나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날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근육은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그렇게 마음의 근육이 얇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작은 말 한마디에 온몸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평평한 방바닥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듯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폭삭 주저앉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집 한 채를 천천히 둘러보려 합니다. 그 집에는 방이 여럿 있습니다. 문간이 있고 기억이 쌓인 방이 있고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고 몸과 마음이 잇닿은 방이 있고 온 집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 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 마음의 근육이 어디서 얇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두껍게 키울 수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앞에 섰을 때 아까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왜 누구는 며칠을 앓고 누구는 다시 일어서는가? 자, 그럼 첫 번째 방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문간입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대개 이 문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주에 사시는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챗바느질로 3남매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부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여시지요. 큰 병도 이겨내셨습니다. 수술대에 2번이나 올랐지만 이 악물고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분이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에 그만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그건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이 뭐 그리 대단한 말이라고
밤새 잠을 못 이루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근육이 기댈 곳을 잃어서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여러 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일터에서 인정받고 자식을 키우며 보람을 느끼고 벗들과 어울리며 웃었지요. 힘을 얻는 문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문이 하나둘 닫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식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를 재는 유일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뿐인 자의 눈금이 나쁘게 찍히면 온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기댈 문이 하나만 남았을 때 그 문에서 부는 바람은 유난히 매서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이 부리는 재주를 아셔야 합니다. 서운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그 철렁함은 사실 우리 몸 속에서 어떤 기운이 확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를 오래 연구한 학자들이 뜻밖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기운이 몸속을 돌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채 90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은 그 첫 물결은 90초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며칠을 앓는 까닭은 그 90초가 지난 뒤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자꾸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하찮은가? 이렇게 되새길 때마다 이미 빠져나갔던 기운을 우리가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죠. 파도는 한 번 왔다 갔는데 우리가 그 파도를 자꾸 도로 끌어당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운한 말이 가슴에 확 퍼질 때 속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천천히 10가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은 90초면 지나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가지 세는 동안 그 첫 물결은 이미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 보십시오. 나를 3인칭으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남 이야기하듯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나를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그 말에 끌려가던 마음이 슬며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벗의 어깨를 다독이듯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집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 다녀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둘러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 사람 하나가 말허리를 툭 자르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분은 슬며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내내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아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서운함은 참 조용하고도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간의 이치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젊은 사람이 말허리를 자른 것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마음이 급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기댈 문이 줄어든 우리는 그 작은 무례를 곧바로 내 존재에 대한 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하찮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아닙니다. 그 순간 흔들린 것은 여러분의 값어치가 아니라 잠시 얇아진 마음의 근육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다음에 같은 일을 겪어도 덜 아프십니다. 아, 지금 내 근육이 잠깐 흔들렸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반쯤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 문간에서
이만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큰 병도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 힘이 어디 갔겠습니까? 다만 잠시 기댈 문이 줄어들어 흔들렸을 뿐입니다. 이 하나만 마음에 품고 다음 방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문간을 지나면 안쪽에 오래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차곡차곡 쌓인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서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우리 마음의 근육은 언제부터 얇아지기 시작한 걸까? 곰곰이 돌아보면 대개 그 무렵입니다. 내 역할이 끝났다고 느낀 그 무렵, 자식을 다 키워 내보내고 일터에서 물러나고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고 마음이 주저앉던 그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근육을 쓸 일이 없다고 여기고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정약용이라 합니다. 조선의 큰 학자였지요. 그런데 이분은 40살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잃고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형은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의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유배지에서 무려 18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냥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18해 동안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이치를 담은 큰 책도 그때 나왔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크게 일어선 것이지요. 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분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유배지의 아버지는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 책을 놓지 말아라. 마음을 곧게 세워라.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의 일만은 하루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린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유배 간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 고향에 있던 부인이 낡은 치마 한 벌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시집올 때 입었던 붉은 빛이 다 바랜 치마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낡은 치마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곱게 잘라 그 위에 자식들에게 남길 글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이 글을 보며 마음을 곧게 세우라고요. 낡은 치마 한 벌이 자식을 세우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조금씩 길러내는 것이구나. 정약용은 그 힘을 유배지의 하루하루 속에서 손수 길러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도 비슷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라는 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지요.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시험받을 기회조차 없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약용과 서양의 세네카가 20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길러진다는 것. 동서양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방에는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을 오래 연구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절망의 길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다 헛되었다, 후회뿐이다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길이지요. 다른 한쪽은 통합의 길입니다. 좋았던 일도
아팠던 일도 모두 내 삶의 한 조각으로 끌어안고 그래 나는 나름대로 잘 걸어왔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길입니다. 같은 삶을 살고도 어느 길에 서느냐에 따라 노년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억의 방에서 무엇을 자꾸 꺼내 보느냐가 그 길을 냅니다. 실패와 서운함만 골라 되새기면 절망 쪽으로 기울고 견뎌낸 일과 고마웠던 일을 함께 꺼내보면 통합 쪽으로 걸음이 옮겨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원망만 곱씹었다면 그는 절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붓을 들어 견뎌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렇게 제 삶을 통합해 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에서 무엇을 꺼내볼지는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의 방에서 우리가 오늘 밤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중에 고마웠던 일 3줄만 적어 보십시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밥이 참 맛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이 이웃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이 3줄을 몇 주만 이어가도 마음이 눈에 띄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나쁜 일은 저절로 되새기지만 좋은 일은 애써 붙들지 않으면 스르르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3줄을 적는 일은 흘러가 버릴 좋은 것들을 붙잡아 마음의 근육으로 쌓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편지를 쓰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40에 무너져 50 넘어까지 그 힘을 길렀고 세네카는 늙음아까지 그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까닭이 없지요. 이 한 줄만 품고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열어볼 방은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조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을 가장 빨리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창문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창문이냐고요? 남의 집을 내다보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저 집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온다더라. 저 집 딸은 어버이날에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누구네는 손주가 몇이나 되고 누구네는 아직도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닌다더라. 그렇게 남의 집 창문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나면 이상하게 내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는 내 집을 남의 집 설계도로 재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은 저 집만의 사연이 있고 내 집은 내 집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설계도를 가져다가 내 집에 대어보면 내 집은 늘 어딘가 어긋나 보입니다. 안방이 너무 좁아 보이고 마당이 너무 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집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맞지 않는 자를 대었기 때문입니다. 2300년 전 장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리는 다리가 짧고 학은 다리가 깁니다. 그런데 오리 다리가 짧다고 억지로 늘려주면 오리는 괴로워합니다. 학 다리가 길다고 억지로 잘라주면 학은 슬퍼합니다.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긴 것은 긴 대로 저마다 마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리를 학과 견주고 학을 오리와 견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그런데 오리에게는 오리의 삶이 있고 학에게는 학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 낫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학자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지요.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기 삶의 넉넉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창문을 자꾸 내다보는 한 내 방 안에 이미 있는 따뜻함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창문 이야기에서 자식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내다보는 창문이 결국 자식이라는 창문이니까요. 저 집 자식은 저런데 왜 우리 애는 이럴까? 이 마음이 우리를 참 오래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 100년 전 한 학자의 지혜를 빌려오겠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것을 하나 일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것이 누구의 몫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몫과 남의 몫을 나눈다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사실 자식의 몫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식의 몫을 내가 대신 걱정하고 아파합니다. 남의 숙제를 밤새 대신 풀어주고는 왜 이 숙제가 안 풀리느냐고 나를 탓하는 셈이지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식을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우리 몫입니다. 다만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아이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 몫을 돌려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아이도 제 삶을 사는 중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이라는 창문에서 불어오던 찬바람이 조금 잦아듭니다. 그렇다면 이 창문방에서 오늘 밤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무렵 남의 집을 내다보고 싶어질 때가 있지요. 누구네는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창문을 닫아보십시오. 저 집은 저 집의 사연, 우리 집은 우리 집의 사연, 그리고 창문을 닫은 대신 내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린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창가에 화분 하나, 무사히 지나간 하루, 창문을 닫고 방 안을 보는 이 작은 습관이 갉아먹히던 마음의 근육을 지켜줍니다. 저녁 뉴스가 끝나면 하고 정해두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남의 집 설계도로 내 집을 재지 말 것,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마땅하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라는 창문에서는 그 아이의 몫을 그 아이에게 돌려줄 것, 이 셋만 마음에 품고 다음 방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은 조금 특별합니다. 몸과 마음이 있다 있는 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그 둘은 한 몸이더군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시들고 마음이 서면 몸도 따라 일어섭니다. 이 방에서 저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듦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예일이라는 대학에서 70이 넘은 분들을 무려 12년에 걸쳐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분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한 무리는 나이 드는 것을 쇠퇴라고 이제 내리막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나이 드는 것을 완성이라고 무르익어 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었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무리 모두 크고 작은 병을 앓고 넘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뒤가 갈렸습니다.
나이 듦을 완성이라 여긴 분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10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더 회복했느냐를 헤아려 보니 그 차이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같은 대학의 또 다른 연구는 더 놀랍습니다. 나이 듦을 좋게 여기도록 마음을 북돋아 드렸더니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리에 힘이 붙고 몸의 균형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듦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따라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일 무슨 말을 들려주느냐가 우리 몸에 기둥까지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십니까? 아이고, 삭신이야. 이젠 다 틀렸지.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몸의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냅니다. 아까 창문에서 남과 나를 견주던 그 자가 이번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는 것이지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결국 젊은 나를 자로 삼아 지금의 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서 오늘 밤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문장을 바꿔 보십시오. 삭신이야, 대신에 이렇게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구나.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나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나를 세우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닦은 뒤에 거울을 보며 한마디 이렇게 정해 두셔도 좋습니다.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몸이 달라지진 않아도 하루를 여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방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 듦은 내리막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이 몸의 기둥까지 세운다는 것, 그러니 아침의 첫 문장을 나를 세우는 말로 시작하자는 것, 이 하나만 품고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온 집을 떠받치는 가장 큰 대들보가 있는 방입니다. 마지막 방은 온 집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있는 방입니다. 앞서 우리는 문간을 지나고 기억의 방을 지나고 창문을 닫고 몸과 마음이 잇닿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을 위해서 가만히 눌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집이 무너집니다. 바로 대들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서 대들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따뜻한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아끼는 누군가와 내가 아끼는 누군가, 그 사이에 오가는 온기입니다. 여기 아주 긴 세월에 걸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무려 85해가 넘도록 사람들의 삶을 뒤쫓은 연구입니다. 갓 20살이던 청년들이 90노학자가 될 때까지 그 삶을 낱낱이 지켜본 것입니다. 연구진이 던진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성공일까? 85해의 기록을 다 헤아리고 나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노년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자식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는 것, 그것만이 따뜻한 관계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자식의 연락이 뜸하면 나에게는 대들보가 없다고 지레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들보는 굵은 기둥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작은 석가래가 서로를 받치며 대들보를 이룹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만이 아니라 오랜 벗과의 짧은 안부, 이웃과 나누는 웃음, 시장 상인과 주고받는 인사, 이런 작은 온기들이 모여 우리를 떠받치는 대들보가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오래 들여다본 한 연구소에서 이런 것도 밝혀냈습니다. 오래가는 사이에는 다투는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 5마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운한 말 한 번에 다정한 말 5번이 오가는 사이라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서운한 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따뜻한 말을 5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은 꼭 자식에게만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연결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 학자가 오래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이 오래 혼자 지내는 것은 몸에도 깊은 자국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의 기운마저 서서히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겁을 들이려고 꺼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을 쓰러지게 할 만큼 외로움이 힘이 세다면 그 외로움을 녹이는 온기 또한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니까요. 거창한 온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온기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우리를 떠받칩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식은 멀리 있고 벗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 마음이 참 허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들르는 시장 채소 가게 주인과 두어 마디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무가 좋네요. 날이 참 차졌지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가 쌓이자 어느새 그 가게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대들보 하나가 없어도 이런 작은 석가래들이 여럿 모이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곳에 힘을 나눠 실은 지붕이 한 곳에만 무게를 실은 지붕보다 더 오래 버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들보의 방에서 오늘 밤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안부 한 줄을 건네보십시오. 그것도 자식 말고 오래 소식이 끊긴 벗에게 말입니다. 잘 지내는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답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기의 석가래 하나를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창문의 방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았지요. 이 방에서는 기다리는 대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과 먼저 다가가는 것, 이 둘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그 아이의 몫을 돌려주고 나는 나대로 다른 온기를 넓혀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집을 한 바퀴 다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함께 지나온 방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간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이고 그 첫 물결은 아흔 초면 지나간다는 것을요. 기억의 방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러했듯 날마다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창문의 방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의 집 설계도로 내 집을 재지 말고 자식의 몫은 자식에게 돌려주자는 것을요. 몸과 마음의 방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듦은 내리막이 아니라 무르익음이고 아침의 첫 문장이 몸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을요. 그리고 대들보의 방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떠받치는 것은 따뜻한 연결이며
그 온기는 내가 먼저 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밤에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어떤 이는 그 한마디에 며칠을 앓고 어떤 이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제 그 답이 보이시지요? 그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운이 좋고 나쁨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방마다 놓아둔 작은 습관들로 날마다 두꺼워집니다. 아흔초를 세는 일, 세 줄을 적는 일, 창문을 닫는 일, 첫 문장을 바꾸는 일, 먼저 안부를 건네는 일,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날 같은 말을 들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근육은 아흔이 넘어서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이 그러하듯 마음의 근육도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붙습니다. 예일 대학의 연구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정약용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무너진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니까요. 한 달 뒤에 그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상주에 사시는 그분의 집 말입니다. 한 달 동안 그분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운한 말이 들려오면 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셨습니다. 잠들기 전엔 고마웠던 일 3줄을 적으셨지요. 아침이면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분이 먼저 아들에게 짧은 글을 보내셨습니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요. 밥은 잘 챙겨 먹니? 엄마는 잘 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무심한 답장에 또 마음이 철렁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제 삶을 사는 중이지 하고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그 방바닥은 여전히 평평합니다. 작은 말들도 여전히 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평평한 바닥에서 예전처럼 쉬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다리에, 아니 마음에 힘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게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곁에 요즘 부쩍 작은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계시거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내려앉고 방 안은 고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하나만 베개 밑에 두고 잠드십시오. 나를 넘어뜨리는 건 작은 것이지만 나를 일으키는 것도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 된다. 이불을 잘 여미시고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 점 가벼워진 채로 깊이 잠드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 밤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